친일파는 어떤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르는 걸까요? 위안부는 본인 의지에 따른 소규모 영업이다.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울대 이영훈 명예교수입니다. 최근에 책을 하나 펴냈는데요. 그전부터 주장을 해왔던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안부는 본인 의지에 따른 소규모 영업이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친일 청사는 사기극이고 독도는 반일 종족주의 최고 상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하러 간 기자를 때리고 또 폭언을 하고 그래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최근에 펴냈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은 그야말로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틀간 이 주옥순 씨 말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 말을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고 말씀하신 시청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충돌이 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듣기 싫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위안부제를 국가나 군대가 조직한 성노예제라는 주장은 위안부 제도가 지닌 복잡한 역사적 특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특정의 속성을 과장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위안소 업자 역시 개인적 영업으로서 군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긴 했지만 어거지나 개인적인 영업으로서 그 영업권을 사고 파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문제는 지금이라도 알아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분명히 일본이 침략한 거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일 동맹 고의적으로 파탄낸 문재인은 하야하라! 문재인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에 대고 문재인 정권이 저는 사과를 한 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무려 36분, 8분 가까이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외교 특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사과를 해서 한일 관계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문재인은 일본 정부에 사과하라! 이 자리에서 왜 하느냐? 일본이 지금 너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화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귀를 씻고 싶은 마음인데요. 자, 평소에 책을 많이 읽으시는 최경선 의원 혹시 이영훈 씨가 썼다는 반일 종족주의 보셨나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검색을 해보니까 예. 지난달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6명의 교수나 예. 주로 교수분들이 공저를 한 책이던데 일단 뭐 제가 읽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보도되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사실과 생각을 혼동하는 일단 이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정인이 있고 정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엄연하게 살아서 생존하신 분들이 자기가 겪었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과 다른 주장의 물론 뭐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만든 어떤 뭐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엄연히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분들이 정언하는 내용이 있고 정인이 있는데 그런 사실과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어떤 선동물을 갖다가 혼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절차라든지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었는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영훈 교수 뭐 최근에 나온 책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아마 논리를 만약 재구성한다면 생각을 구성한다면 조선시대 기생보다 훨씬 건대화된 형태가 위안부다. 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발전한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때 막스주의에 침체했으나 자본주의의 어떤 맹아가 조선 말기에 있었는가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조선이야말로 기생이라고 하는 뿌리 깊은 전 세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제도를 갖고 성노예야 했던 나라였다. 차라리 전쟁에 나타나는 영업적 주고받는 어떤 위안부가 훨씬 더 말하자면 상업화되고 근대화된 발전된 논리다. 그거는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일본의 합법화하는 것을 그대로 해주는 건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인이 한때 심취했던 막스주의자의 주장, 말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의 극복태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안에 심취하다 보니까 완전히 길을 잃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성환 평론가도 아직 안 읽어보셨나요? 네,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비위가 약해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어떤 논리로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근데 좀 좌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 일본 동경 제국대가 사실상 서울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때 친일사관의 근거지가 경성제국대. 저 친일사관의 근거지가 서울대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굉장히 좀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엄마 부대를 보면서는 최근에 이제 일본회의라고 하는 일본 내 극우 단체에 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신사 본사라든가 메이지 신공이나 이런 데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자발적인 시민단체 비슷하게 강력한 로비스트 단체처럼 이렇게 해서 커왔거든요. 근데 그 단체가 힘을 발휘하면서 일본 정치인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흡수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 제가 우리나라 상황을 더듬어 보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이렇게 극우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커졌을까 생각해 보면 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이 극우 보수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경련을 통해서. 그 지금 엄마 부대도 거기에 그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 일종의 시민 단체로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저런 걸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관제로 키워온 단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좀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일종의 그동안에 감히 할 수 없었던 얘기를 자유롭게 펼치다 보니까 일종의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일본보다 현 정부가 더 증오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를 증오하는 마음 때문에라도 일본에 더욱 동조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닐까. 굉장히 좀 위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성을 인식하고 좀 이런 시민단체들이 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수영 교수, 그러면서도 저 두 사람들은 또 자신들이 친일파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영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증조부인가 뭐 외증조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주장하고 또 주옥순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강제징용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사실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우리가 그런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논리를 내세워도 내가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의 출발점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영훈 교수는 줄기차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학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본인이 설령 그런 그런 한 가정에 우리의 한 그 가계 역사가 그런 걸 겪었다고서 치더라도 본인이 차라리 사상적 자유, 학문적 자유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연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다고 해야지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물타기의 다름이 아닌 거죠. 그리고 주옥순이라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징용되셨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그 아픔을 더 깊게 들어가고 천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한 일이지 이렇게 엄마라는 그 원초적이고 굉장히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 말을 사칭하면서 국민을 모욕하는 저는 판넬에다가 국민 감정 모욕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법을 적용한다면 제가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더군다나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잣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 감정을 모욕한 죄는 저는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그 두 분의 가진 역사인식이 정말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당했다는 아버지가 지금 저런 말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의 역사는 그러면 존중받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피해는 피해가 아닙니까? 저는 사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휴가철이기도 해서 오늘 좀 반가운 두 분 패널 모셨는데요. 양기대 전 광명시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유, 그냥 열이 확 받네요. 왜냐하면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광주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예. 거기 지금 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 앞에 그냥 저 이용훈 교수 멱살 잡고 가서 좀 무릎 꿇고 귀차대기라도 한 대 좀 맞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근데 생각이 들어요. 이용훈 씨가 그 전에도 한번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눔의 집 가서 무릎 꿇고 절하고 사과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이런 일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과 이렇게 엄혹한 경제 전쟁을 하는 속에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친일 청산이 안 됨으로써 특히 지배층 또 전문가 그룹들 과거에 부모들이 또 가족들이 또 집안이 잘 돼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지금 뭔가 토착 외구의 그런 망령들을 조금씩 퍼뜨리면서 혼선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용훈 교수도 그런 측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잘못된 식민사관, 식민 근대화론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하나는 첫째는 그 나눔의 집에 가면 할머니들 늘 증언하는 게 그렇습니다. 15, 16에 정말 아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고 그 끌려간 사람들이 영업으로 갔고 저렇게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영업을 했다고 저렇게 말하는 게 저게 제정신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앞으로 저런 주장들이 일본이 앞으로 이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20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언젠가 다 돌아가실 때 저 일본 아베 같은 부류들이 주장해야 할 것을 이용훈 교수가 미리 주장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은 정말 묵과해서는 안 되고 저도 제가 나눔의 집 홍보대사인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모시고 이용훈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본때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예. 이경환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워낙 뭐 말들 심하게 하셔서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토착외구로 몰리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예. 저는 저 이훈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토착외구로 몰려야 되느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조금 일본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토착외구처럼 얘기하는 그것이야말로 저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80년도에 뭐 운동권 사람들을 보고 단순 무식 과익하다고 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사람들이라고 일방적으로 독재시대 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똑같이 저 약간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토착외구식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그와 다른 생각과 다를 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개인의 생각과 전체적인 생각을 달리 봐야 되는데 마치 개인의 생각이 지난 정부가 모든 걸 다 이끌어온 것처럼 그렇게 몰아간다든지 뭐 야당이 좀 반대한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토착외구로 몰아간다든지 이런 것도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오늘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그 생각이 좀 발전해서 이제는 친일라는 것과 친일 세력, 즉 아베와 국민들을 달리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마치 여당과 대통령의 발언하고 조금만 다른 기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모든 것을 친일로 몰아가는 것.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자, 생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사상의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서정욱 변호사가 앉았던 자리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번에 주옥순 씨 관련 발언을 했을 때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물론 얼마든지 패널로서 의견 밝히실 수 있지만 그때도 아주 많은 분들이 반박하셨고 오늘 또 이제 한 말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제가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예. 위안부가 소규모 영업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본인이 바꾸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저는 소규모 영어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토착외구라고 하는 비판을 떠나서 예. 그 부분을 비판할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비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토착외구 아니고 다른 비판을 하면은 다른 비판하면 괜찮은 비판이죠.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패널들의 모든 이야기는 다 토착외구라고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토착외구라 이야기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토착외구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됐다. 잘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 지금 시류에 있어서 정부 기류와 혹은 심하게 몰아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낸다고 해서 다 그런 방향으로 반일 방향으로 몰아가는 방향도 잘못됐다. 누구나 사상의 자유는 있고 양심의 자유는 있기 때문에 자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개인 생각일 뿐이고 그 개인 생각은 개인 생각대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마치 뭐 보수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마치 지난 정부가 그렇게 이끌어온 것처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들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토착외구 제가 얘기하셨는데. 그랬습니다. 예. 먼저 그러면 반론하시죠. 네, 저는 건전한 비판 또 본인의 뜻을 말해야 할 그런 사상의 자유는 있죠. 그러나 어떤 결정적일 때 또 지금같이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그 길을 해야 할 시기에 일본 사람이나 아베 정권 이상의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분노를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들은 토착외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 그런 측면에서의 토착외구라는 표현이죠. 누구 좀 정부를 비판하고 최근에 이런 상황을 객관적으로 냉정히 본 사람들을 모두를 토착외구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경환 변호사 지금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 분 말씀 듣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좀 이제 듣고 예. 얘기하겠습니다. 자, 김영주 의원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이야기들이 나서는데 이 주옥순이나 이영훈이 이 두 사람이 과연 개별적인 사람들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둘 다 뉴라이터 또 교과서 개정과 관련돼서 같은 뜻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김성환 평론가 얘기한 대로 상당히 많은 어떤 과거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구축해야 했던. 그러니까 사실은 학부모 말하자면 새로운 교과서를 위한 학부모 조직을 조국순이가 했다면 실제로 그 말하자면 경제사적 맥락에서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 교과서를 만들었던 사람이 주영훈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의 의견이고 조국순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아베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나는 이건 다른 것을 넘어서서 틀린 거라고 봐야 된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그런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성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주옥순하고 이영훈의 의견이 자유한국당의 의견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보수 집단의 내용들이 주요하게 그분들을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 진보 집단에서 극자적인 집단은 김정은을 찬양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민주당의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자유한국당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나 다른 당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한 번도 옹호한 적이 없어요. 그게 의견의 자유라고 난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한 번도 동의한 적 실제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국회 방송이나 다른 방송에다 처단해야 된다고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고 얘기했지 그분들의 사상의 자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수사하라고 난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이분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처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개인의 사상의 자유에 포함되는 영역이면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조국 수석도 자기 의견을 발표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받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런 진보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똑같이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자유한국당의 의견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저는 생각입니다.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감사는 듯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사의 이익을 못 입고 있다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김성환 평론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 꺼내고 난 다음에 논란이 퍼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팩트를 말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정부에 관제 시위를 주도한 거, 그리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던 거, 정경련이 지원했던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자유한국당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확대 해석해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종의 관제 성격으로 이렇게 보수단체, 극우단체를 키워왔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게 자양분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수단체들이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제가 자유한국당하고 관계있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또 하나는 위안부가 무슨 소규모 영업을 했다고 하는 주장은 제가 이것도 팩트로 말씀드릴게요. 1993년 8월 4일 일본에서 고노다마가 발표됩니다. 고노다마문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이 2년 전부터 조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요.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됐다. 그 당시에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이렇게 일본 고노요에이 당시에 내각 관방장관이 인정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당시에 조선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제3국 국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제3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인정한 것을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 시각에서도 바라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제3국 국민 아니고 어느 사람입니까? 그 팩트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제가. 예. 저 반박 예, 좀, 말씀하시죠. 반박 좀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을 언급한 적이 없다. 네, 자유한국당 말씀드렸잖아요. 이야기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네? 이야기는 의감상 지난 정권에서 관제를 하면서 이영훈 같은 사람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한 거 맞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도 팩트를 틀리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저 주옥수는 엄마 부대 얘기했고요. 이용훈 교수 같은 사람은 한국의 친일사관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 서울대가 그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그 예. 이야기를 하셨을 때, 예, 뭐 네. 제가 물고 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이영훈 교수와 주옥순 씨와는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그리고- 부분은 지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경환 변호사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김성환 평론가가 말한 것처럼 그 부분을 나눠서 얘기한 것은 맞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얘기하면서 엄마 부대 이 부분은 박근혜 정부 때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팩트는 체크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었고 그 발언을 한 것은 맞습니다. 예. 제가 이경환 변호사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자꾸 친일 프레임을 뒤집어 쓸 리가 오냐. 우리 그거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터져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건 나경원 원내대표건 간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뭔가 음습한 분위기가 글로 가고 있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뭘 음습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똑같이 공산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색깔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는 똑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반친일파 색깔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야당은 야당대로 야당의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다른 생각이라고 해서 그 친일파다? 그 논리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자, 충분히 그 논리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 하시고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애국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오늘 공청회를 열었는데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친일로 지금 명단에 올라 있죠. 그래서 과연 친일파가 만든 애국가를 우리가 계속 불러야 되느냐.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곡인데 자, 그런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애국가 작사자에 대한 규명도 아직 되지 않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외부의 여러 어르신들과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작곡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친일 작곡가 안익태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공개적으로 꺼내서 특히 이거 국회에서 꺼내서 국민들에게 이 판단을 맡기는 그러한 토론회를 한번 해보자. 예, 안민석 의원은 일단 뭐 애국가를 완전히 바꾸자라는 것보다는 안익태 선생에 대한 평가는 좀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약간 좀 물러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자, 아무튼 애국가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 최경선 의원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도 저런 논란이 있기에 예. 애국가가 채택된 과정부터 살펴보니까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1940년도에 이 애국가가 채택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미 그 작사가를 놓고도 친일 논쟁이 있었는데 김구 선생이 그런 거 따질 것보다는 국민이 화합해야 된다는 정신으로 작사가에 대한 친일 논란도 극복을 했고 해서 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결성식 때도 이 노래가 불려졌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 노래가 사용이 되다가 해방된 이후에 이제 애국가로 채택이 된 건데 그동안 수많은 올림픽 무대라든지 국제 외교 무대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이 노래를 부른 그 수많은 국민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애국가에 우리 국가의 정신을 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노래를 하나를 평가를 할 때 작곡가, 작사가도 얘기를 하지만 가수도 있고 그것을 부르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익태 선생이 그 시기에 무슨 의도로 무슨 행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되 그것과는 별도로 이 노래는 우리 국민이 80년간 불러오면서 우리 국민들의 뜻을 담아서 이미 애국가로서 정착이 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 굳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다시 그 국론분열이 되는 빈미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은 여러 가지로 확인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자, 애국가를 작곡한 사람이 친일파였기 때문에 그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 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최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어려서부터 애국가를 듣고 자라온 사람들은 특히 외국에서 애국가를 들으면 울컥하고 그런 애국심이 우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문제죠. 예. 사실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우리가 불러왔던 부분이 있는데 딱 이런 부분이 좀 걸린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또 불가리아계 미국인이 얘기했던 이거는 불가리아의 하나의 어떤 노래를 말하자면 따온 것이다. 인용한 것이다. 실제적으로 애국가는 최초의 애국가는 올드랭 사인처럼 그랬죠.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소위 35년, 36년에 처음에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만들 때만 해도 애국 정신이 상당히 있었어요. 민족 정신. 그 뒤에 실제로 만주국 또 말하자면 독소 전쟁 이후에 40년 이후에 완전히 변절하고 돌아가서 말하자면 50년대 들어와서도 이승만, 박정희를 위해서 찬양했던 이제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이 안익태 선생의 말하자면 애국가를 그대로 말하자면 부르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받아들인다면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그러니까 일본에 무릎 꿇고 일본 따라다녔고 일본을 만세 불렀던 그 사람의 노래를 한국은 애국가로 쓰고 있다는 말을 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견뎌내야 될까? 이런 것은 남아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당장 안익태가 친일했으니까 애국가 부르지 말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말하자면 대안을 내세운다든지 애국가를 여러 군데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공론화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교수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짧게 두 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안익태 선생의 공고와는 별도로 지금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과연 이 문제를 돌출하는 것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특히나 아주 정확한 공론의 장에서 좀 더 많은 숙이된 의견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마치 물 좋을 때 배 지나가자는 식으로 지금 네. 반일 논란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네. 툭 불거진 그래서 정치권이 조금 이것을 선점하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의 보편적 감정과 연관된 정서와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애국가 논란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 만한 주제가 아니죠. 아주 좀 큰 담론인데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